계약. 고용주와 종업원이 있었다. 종업원은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해주고 일주일마다 임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임금은 현금이 아니라 가까운 슈퍼마켓에서 그 액수만큼 물건을 사가고 슈퍼마켓 주인이 그의 고용주로부터 그 돈을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계약되어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종업원이 화난 얼굴로 고용주에게 와서 슈퍼마켓에서는 현금을 갖고 오지 않으면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얼마 후 슈퍼마켓의 주인이 나타나서 당신 종업원이 이만큼의 물건을 갖고 갔으니 대금을 지불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이런 경우 고용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조사해 보았으나 종업원도 슈퍼마켓 주인도 사실을 증명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탈무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두 사람에게 선서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장을 계속 주장했기 때문이네. 결국 탈무드에서는 고용주에게 양쪽에 모두 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종업원은 슈퍼마켓의 청구와는 직접 관계가 없었고 또 슈퍼마켓도 종업원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러나 고용주는 양쪽 모두 관계가 있으므로 그러한 관계가 있는 이상 고용주는 양쪽 모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지불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탈무드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항목인데 이 의견이 가장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선서를 한 이상 양쪽의 계약 관계가 있는 고용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요컨대 이것은 함부로 계약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인 것이다. 광고. 상품을 광고할 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렇지만 자동차, 맥주, 담배 등 오늘날 범람하고 있는 광고를 보면 반드시 올바른 정보만을 전달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낫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그 다른 상품을 보면 역시 다른 것보다 더 낫다고 광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품과 관계가 없는 포장이나 디자인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것이 좋은 판매 방법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담배 광고를 보면 아름다운 여자가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맛있다는 듯이 피우는 모습이 나온다. 물론 이것이 거짓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담배와 여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 탈무드에는 이와 같은 판매 방법이 금지되어 있다. 그런 방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탈무드에는 소를 팔 때와 다른 색깔을 칠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도구에 색을 칠하여 새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속일 목적으로 그와 같이 색을 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노예가 있었는데 그는 머리를 염색하고 얼굴에 화장을 하여 자기를 젊어 보이게 해서 함께 사는 사람을 속였다는 예가 실려 있다.
또 과일 장수가 묵은 과일 위에 신선한 과일을 살짝 올려놓고 파는 것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탈무드에는 건물의 안전 규정에 대하여 처마의 길이, 발코니 기둥의 굵기 등에 이르기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행 이상으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과일을 따는 노동자를 고용했을 경우 고용인이 어느 정도 과일을 따먹는 것은 금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탈무드에는 상품을 팔 때 그 물건과 딸린 이름을 붙이는 것을 금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광고에서는 킹사이즈라든가 풀야드라는 식의 지나치게 과장된 말이 사용되고 있다. 풀야드라는 말은 1야드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말은 일찍이부터 금지되어 있었다. 소유권. 소유권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자. 만약 동물을 가지고 있다면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 시계에는 이름을 새겨 넣을 수가 있다. 양복에는 바느질로 표시를 해둘 수 있다. 자동차나 집과 같이 큰 물건은 해당 관청에 등기해두면 된다. 그러나 물건에 따라서는 이름을 쓰거나 등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여러 가지 사례를 검토하여 그것을 근거로 원칙을 세우는 것이 탈무드의 방식이다. 1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우가 있으므로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극장에 가서 서로 다른 문으로 들어가 마침 한가운데 좌석 2개가 비어 있어서 앉으려 했다. 그때 소유권을 확립하기 어려운 물건이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그것을 발견하곤 서로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좋은가? 이것에 대해서는 탈무드에도 여러 견해가 있다. 첫째로 그 물건을 둘로 나누어 가지면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것은 원칙으로 삼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재판소에 가서 나누어 가지기로 한다면 뒤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끼어들지 모르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발견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발견하지 못했으면서도 나중에 한몫기라고 하는 자들에게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곤란하다. 탈무드는 여기서 성서에 손을 얹고 선서하거나 양심에 비추어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누어 가지라고 말하지만 이 견해는 누구라도 반박할 수 있다. 선서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기 것이라고 선서했는데도 절반밖에 주지 않는 것은 선서를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면 절반만 자기 것이라는 식으로 선서를 하게 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경우 A는 100%, B는 50%를 주장하여 재판할 경우 A는 50%, B는 50%의 50%, 즉 25%만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주운 것이 동전이 아니고 고양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반으로 나눌 수가 없다. 이때에는 고양이를 팔아 돈을 나누어 갔든가 한 사람이 고양이를 갖고 고양이 값의 반을 상대방에게 주면 된다. 단 고양이 같은 경우는 주인이 나타나기를 일정 기다려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도 하나 1,000원짜리 지폐 등에 처음부터 임자가 찾으러 오지 않을 경우로 간주하고 취급한다. 돈을 길에 떨어뜨리고 누군가 이미 주워간 다음에 와서 나는 여기에 지나가다 10,000원을 떨어뜨렸다 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실제로 돈을 떨어뜨렸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다. 돈에 자기의 이름을 써놓는다 하더라도 주운 사람이 그것을 지워버리면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편지 등과 함께 있어서 그것이 자기 것임이 증명될 때는 예외이다. 극장에서 주운 돈의 경우 결국 먼저 돈에 손을 댄 사람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단순히 보았다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없지만 손을 댔다는 것은 입증하기 쉬우므로 그것이 하나의 원칙이 되고 있다. 형제. 두 형제가 싸우고 있었다. 죽은 어머니의 유언을 둘러싼 싸움이었다. 형과 동생 두 사람의 유언에 대한 해석은 모두 일리가 있었다.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독일, 러시아, 시베리아 등 이곳저곳을 함께 전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아주 사이좋은 형제였는데 이 유언을 둘러싼 싸움으로 서로 헐뜯고 반목하는 바람에 형은 동생을, 동생은 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서로 말도 하지 않고 같은 방에 함께 들어가지도 않았다. 한 번은 그들이 따로따로 내게로 와서 형은 동생을 잃게 되었고 동생은 형을 잃게 되었다고 한탄했다. 형과 동생은 둘 다 싸울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다. 내가 아메리칸 그룹의 한 회합장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을 때 주최자에게 그 두 형제를 그들이 서로 눈치채지 못하게 파티에 초청하도록 부탁했다. 평소 같으면 두 사람은 얼굴이 마주치자마자 돌아설 터인데 이날은 초청자의 체면도 있고 해서 두 사람은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합석했다. 나는 인사를 끝내고 다음과 같은 탈무드 이야기를 했다. 옛날 이스라엘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결혼하여 처자가 있었고 동생은 독신으로 지내고 있었다. 형제는 모두 부지런한 농부였는데 부친이 죽자 부친의 재산을 나누어 가졌다. 수확한 사과와 옥수수는 서로 공평하게 2등분하여 각자의 곳간에 넣었다. 밤이 되자 동생은 형님의 처자가 있으므로 여러모로 쓰임새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형님의 곳간에 많은 양의 사과와 옥수수를 옮겨다 놓았다. 또한 형도 자기는 자식이 있으므로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동생은 독신이라 노후를 위해 비축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역시 옥수수와 사과를 동생의 곳간에 옮겨다 놓았다. 아침에 형제가 잠에서 깨어나 자기들의 곡간을 살펴보니 어제와 똑같은 분량의 곡식이 있었다. 다음 날 밤도
또 다음 날 밤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형제는 서로 상대방의 곳간에 곡식을 운반하다 도중에 마주치고 말았다. 거기서 둘은 서로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곡식을 내던진 채 얼싸안고 울었다. 이 두 형제가 얼싸안고 울던 곳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라고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다. 나는 아메리칸 그룹에서 가족들 간의 애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강조했다. 그 결과 이 두 형제의 오랜 시간 동안의 반목도 봄볕에 얼음 녹듯 사라지게 되었다. 개와 우유. 어떤 집에서 개를 기르고 있었다. 그 개는 오랜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가족들에게서 무척 귀여움을 받았다. 특히 한 아들이 그 개를 몹시 귀여워하여 잠잘 때도 자기 침대 아래에서 자게 하는 등 완전히 일심동체와 같은 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개가 죽었다. 아버지는 개라는 것은 언젠간 죽게 마련이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들은 자기 형제처럼 소중히 여기던 충실한 친구를 잃게 된 것을 몹시 슬퍼하면서 그 개를 집 정원에 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물론 개가 인간과 다른 것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그 아들로서는 도저히 개를 다른 곳에 내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정원에 개를 묻는 것을 반대하여 가족 사이에 대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아버지가 나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유대 전통에 개를 매장하는 무슨 의식이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전화로 들었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난감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왔지만 개에 대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은 개를 잃은 아들의 슬픔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쨌든 그의 집을 한번 방문해보겠노라고 약속했다. 자고로 라피는 그런 이야기를 전화로 하지 않고 본연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집에 가기 전에 탈무드를 펴놓고 개에 대한 전례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탈무드 속에 마침 좋은 이야기가 있었다. 집 안에 우유가 약간 있었다. 뱀이 그 우유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고대 이스라엘의 농촌에는 뱀이 많았다. 그런데 그 뱀은 독이 있는 뱀이었기 때문에 우유 속에 독이 녹아들기 시작했다. 개만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식구들이 항아리에서 우유를 따르려 하자 개가 맹렬히 짖어대기 시작했다. 아무도 개가 왜 저렇게 요란하게 짖어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한 사람이 우유를 마시려고 하자 개가 달려들어 우유를 엎지르고 그것을 핥기 시작했다. 그리고 개는 곧 죽어버렸다. 그제야 비로소 가족들은 우유 속에 독이 들어있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당시의 랍비들은 이 개에게 경의를 표하고
칭송에 맞지 않았다. 나는 그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 탈무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친의 반대는 점차 수그라들어서 결국 그 개는 아들의 희망대로 집 정원에 묻히게 되었다.